2023 독일 슈퍼컵 8월 13일 TVN 스포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 SBS 파리 공식 해설위원이시죠, 이항재 해설위원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기다렸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 네. 한국 선수가 입성을 하게 돼서 너무나 좀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게 또 우리 국가대표 라인업이 나갈 때 네. 손흥민, 토트넘 하스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또 바이에른 미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미넨의 등번호 3번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으면 오히려 좀 비웃음을 샀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몇 년간 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파리 생제르맹 중계를 쭉 해오셨잖아요. 좀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인가요? 파리 생제르맹을 제가 중계를 하면서 감독이 무수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팀의 연속성은 사실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보르도의 황의조가 가면서 리강 중계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네. 그 당시의 감독은 투엘이었어요. 예. 그 이후에 포체티노가 왔고 예. 그 이후에 지난 시즌 갈디에가 한 시즌이 있었고 요번에 이제 엔리케로 바뀐 거예요. 중계를 했었던 우리가 지난 4시즌을 돌아보는 동안 3명의 감독이 있었던 팀이란 말이죠. 꽤나 B클럽 치고는 많이 바뀌긴 했어요.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3명의 감독이 확실하게 컬러가 완전히 달랐었고 투엘은 전술가고 전략가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감독이고 또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을 이끌고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갔던 감독이었고 그렇죠. 근데 포체티노가 오고 나서는 사실 멤버 구성원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네네네.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 그렇게 안 된 거죠? 포체티노는? 다들 누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토트넘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 그러니까. 나갔던 근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스쿼드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겨주면은 사실 더 잘할 수도 있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멤버 구성으로 봤을 때는 파리가 더 좋았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포체티노가 왔을 때 사실 굉장히 답답했던 경기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색깔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중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네. 또 축구팬들이 난리가 났었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선수를 극딜. 도대체 왜 여기다 투입을 했는지 그리고 네. 선수를 만약에 교체를 해서 빼 이 교체 들어가는 선수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라고 의아할 정도의 그런 교체에 대한 악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문제가 좀 많았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호화로운 선수단을 100% 활용 못했던 거네요. 못했던 거죠. 결국에 파리 같은 메가 클럽은 일단 락커부터 장악을 해야 되는데 나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약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좀 추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항재 해설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죠. 선수단 장악부터가 조금 삐걱거렸다. 메가 클럽은 확실히 뭔가 좀 덕장으로 막 애들을 좀 아우르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과르디올라처럼 선수들이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든가 완벽한 이상을 제시하고 그렇지. 짊어지고 가든지. 우리의 골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다 끌고 갈 수 있는 힘이나 아니면 무리뉴처럼 밀고 카리스마로 땡기고 이런 건 잘하든가 뭔가가 좀 있어야 돼. 뭐 레알 마드리드 안첼로티처럼 진짜 무슨 아빠 같잖아. 오늘 잘했어. 내일 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휴가 줘버리고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따라오는 건데 포체티노가 그럼 메가 클럽을 지휘할 준비는 좀 안 된 상태다. 그런 거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락커를 장악하지 못하는 감독은 피치 위에서 절대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갈디에 감독은 카리스마의 최고라고 했지만 결국엔 이 감독 역시도 락커룸에서 선수 장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갈디에가 물론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감독까지 했기 때문에 올라선 감독은 맞는데 이 전의 행보를 보면 어쨌든 생테티eng에서 이름을 좀 올리고 릴에서 우승했을 때 선수들이 우승은 했지만 파리와 비교했을 땐 메가 클럽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리강 내에서 잘하는 팀, 우승을 했던 팀이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선수 구성원 자체가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었던 거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럼 엔리케 감독이 좀 잘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나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오히려 가장 크다.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일단 선수 시절에서부터 돌아보면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다 뛰었던 선수였고 선수 커리어도 훌륭했었고 일단 감독으로 와서 바르셀로나에서 트러블 했었고 그 당시에 이끌었던 선수들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이 선수들을 이끌고서 라리가는 물론이고 유럽 챔피언스리그까지 먹었던 감독이란 말이죠. 선수에 대한 장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락커 분위기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고 그렇죠. 월드컵 나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쨌든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니까 선수 구성원 자체가 빵빵하고 좋잖아요. 아하. 이미 파리 생제르맹에서 해야 되는 난제들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감독. 충분히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크다. 아, 오히려 전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렇지. 아하.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강인 초반 10라운드를 기준으로 1라운드부터 10라운드 초반 10경기를 기준으로 바로 주전 먹는다? 아니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예.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9번 스트라이커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데려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경제가 지금 깔려 있는데 네, 네. 베르나르도 실바가 영입이 된다면 약간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오케이.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지 않는다면 네네. 시즌 초반부터 이강인은 베스트로 간다고 봐요. 정말요? 그럼요. 이거는 뭐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프랑스 현지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네이마르가 지난 시즌에 발목 수술하고 나서 예.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베스트로 100%의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요. 아마 선발 못 나올 거예요. 개막전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뭐 왼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네네. 네이마르가 들어온다고 해도 예. 오른쪽 자리는 예. 어쨌든 이강인하고 아센시오와의 그 경쟁이란 말이지. 네네. 근데 아센시오보다 이강인이 더 나은 것은 아센시오는 어쨌든 십자인대 한번 끊어지고 나서 옛날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와. 좀 하락세긴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공격 지표들을 봐도. 뭐 폭발적인 스피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볼을 두 선수 다 잘 다뤄. 볼을 달고 드리블을 할 때 계속 치고 나가는 거. 볼이 발에서 떨어지지 않는. 네, 항상 자기 중심. 그렇죠. 그런 류의 드리블을 아센시오는 하는 선수는 맞는데 이강인과 비교해서 이강인은 좀 더 다이나믹하지. 예. 각이 큰 드리블을 하는 거지. 많이 꺾죠. 예. 꺾고 들어가고 수비수가 발이 나올 때마다 팬텀 드리블을 나가고 각이 큰 드리블을 많이 하면서 수비수의 압박을 벗어나고 이게 아센시오와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드리블 유형과 그 패턴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거지. 근데 파리에는 아센시오와 같은 드리블 유형은 음바페도 할 수 있고 물론 스피드적으로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볼 잘 달고 들어가는 선수는 네이마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강인과 같은 다른 선수 이 파리에도 이강인만큼 드리블을 잘 치는 선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분명한 거야. 지난 시즌하고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건 파리에는 드리블 자체가 예. 이강인 유형의 드리블러가 없어요. 오히려 이강인이 좀 유니크하다. 그 파리의 쟁쟁한 쟤네들 사이에서도.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운동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드리블의 유형 그리고 이 드리블러로 인해서 타 선수들에게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뭐 추가적인 영입을 보긴 봐야겠지만은 이황재 해설위원 피셜 이강인은 극초반부터 주전 먹는 게 가능하다. 제가 근데 파리라든지 현지 언론들 베스트 라인업을 예상한 거를 좀 보니까 이강인을 선발 11명 중에 포함 안 시키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이강인을 잘 모르는 거지. 이강인을 몰라서 그런 잘 거다.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인정. 이거 인정할게요. 이강인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만큼 모를 수는 있어요. 우리는 슛돌이 때부터 지켜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이고 또 스페인 발렌시아 있었고 마요르카 있었는데 네네. 여기 파리 생제르맹이야. 아무나 올 수 없는 팀이야라는 걸 전제를 깔고 나서 이강인의 가치를 조금 평가절하한 그런 미디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 동네 파리에서 있는 파리 기자들의 동네 텃세가 이강인을 살짝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정도 이정료의 그 정도 성장 포텐 선수는 무수히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중에 온리 원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온리 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파리 생제르맹의 일단 전술의 중심은 킬리안 음바페도 있지만 이 선에서부터 볼을 많이 풀어 나갔던 역할을 했던 게 원래는 네이마르였고 그렇죠. 베라티는 뭐 뒤에서 뿌려주는 역할이고 네네네. 뭔가 좀 드리블로 풀어내고 패스 넣어주고 이랬던 것이 네이마르였고 지난 시즌까지는 리오넬 메시가 오면서 투톱을 보고 있는 경기가 하도 안 풀리니까 2선, 3선까지 내려와. 삼성까지 내려. 센터백한테 볼 받고 자기가 풀어 나간다고. 그만큼 미드필더에서 어떤 길을 못 찾았던 게 파리 생제르맹. 그 정도. 근데 이강인은 기본적으로 볼을 받을 수 있는 움직임도 좋고 볼을 받아서 동료에게 연결하는 그런 패스길도 너무 잘 찾고 드리블을 많이 하는 선수는 많아요. 근데 그 드리블을 성공할 수 있느냐는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죠. 비니시우스가 횟수 시도에서는 조금 더 앞섰는데 시도당 성공률을 따지게 되면 이강인이 1위였어요. 물론 뭐 상대의 압박의 강도나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뭐 보수적으로 봐야겠지만.
이강인이 보여주는 거는 그동안 파리 생제르맹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그런 드리블 유형이고 또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거는 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파리 생제르맹에 처음에 이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팬들이 바라봤었던 것에 대한 시각과 이번 시즌이 시작이 되고 나서 시즌이 종료가 될 때 이강인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는 거 감히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과감하게 예언하시는 거네요. 네. 마치 뭐 김민재의 페네르바체 초창기라든지 나폴리에서 1년과 비견될 정도로 천지 차이의 어떤 명성과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시각이 시즌 전과 후 클 것이다. 그렇죠. 물론 변수는 있어요. 첫째, 아시안 게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네네. 겨울이죠. 네네. 아시안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팀에서 차출이 대표팀 차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시즌 치고는 팀에서 좀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단순한 뭐 A매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대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나 또 부상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이런 변수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번 시즌에 굉장히 꽤나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것이다라는 것에 제가 자신감 있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좀 세부적인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포지션에 대한 역할은 좀 어떻게 나눠질까요? 딱 두 가지예요. 윙포워드 혹은 미드필더. 미드필더전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한다면 엔리케 감독이 지난 스페인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을 때 부스케츠 쓰고 페드리, 가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활동량 좋고 저돌적이고 드리블 좋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미드필더로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 역발 윙어로 쓸 가능성이 나는 다른 어떤 옵션보다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조금 더 현 상황에서는 물론 뭐 선수들의 부상이라든지 상대팀과의 상대팀 전술을 보고 그때 조절을 하겠지만은 지금 그대로 그냥 짠다면은 윙포워드로 역발로. 왜냐면 이게 어쨌든 뭐 네이마르가 돌아오면 네이마르가 왼쪽에 쓸 거예요. 그렇죠. 9번 스트라이커가 영입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는 음바페가 탑을 쓸 거고 아센시오와 이강인의 경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강인이 아센시오를 넘어선 기량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설명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선수가 아센시오랑 국뽕 딱 빼고 경쟁해가지고 솔직히 앞선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꿈에 그리던 선수를 우리가 영입을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 탄생을 했다는 것이 강하게 실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영재 해설위원이 생각하는 파리에서 이제 뭐 부분 전술도 좋고 전체적인 전술도 좋지만은 선수들의 그 특유의 조합이 잘 맞는 선수가 있잖아요. 또 이런 선수들, 이런 콤비네이션이 좋은 팀, 많은 팀이 강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강인 선수는 좀 누구랑 기대가 되세요? 뭐 예를 들면 같은 측면에 있는 뭐 풀백 선수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공격을 같이 뛰는 네이마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특징이라든지 전력을 생각했을 때 이강인과 유독 좀 찰떡 호흡을 만들어낼 것 같은 선수를 뽑으면은 오른쪽 풀백을 보고 있는 아슈라프 하키미 수비적인 재능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 더 힘을 발휘하는 선수는 분명해요. 근데 수비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워낙에 스프린트 능력이 좋고 몸 보면 알겠지만 축구 선수 아니고 마라톤에서도 성공은 아니야. 그 정도로 몸이 쫙 빠졌잖아. 길게 쫙 빠져 있기 때문에 잘 뛰는 선수만.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풀백의 첫째 조건 왕성한 기동력 아니에요. 왕성한 그렇죠. 활동량.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너무 좋고. 지난 시간 이제 메시가 아무래도 오른쪽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많이 활용이 잘 안 됐었어요. 공간이 많이 열리지 않았어. 파리의 전술 자체가 음바페도 왼쪽 좋아하지, 네이마르도 왼쪽 좋아하지. 그러니까 플레이가 대부분 이쪽 왼쪽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볼이 전환되면 공간이 열릴만 한데도 중계하다 보면 하키미가 저기서 막 손들고 있어.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공 좀 달라고. 근데 안 와. 그러면 내리고 땅 보고 터덜터덜 들어가자. 터덜터덜 들어가.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 땅 보고 터덜터덜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니까 답답해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줘야지. 본인이 잘하는 거 안으로 좀 파고 들어갈 때 이제 서로 이제 사인이 잘 맞아야 되는 거지. 이강인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 공간 열리잖아. 측면에. 측면으로 이제 하키미가 많이 나가줘야 되는 거고. 그럼 하키미도 그런 움직임을 자꾸 가져주면서
자기가 공간을 열어주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조금 더 본인도 적극적으로 움직임과 호흡적인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 또 더 중요한 건 이강인이 어떤 선수라는 거를 이제 동료 선수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훈련장에서부터 훈련하면 딱 하는 거야. 아. 이게 공 차면 패스하면 딱 볼 하나 딱 잡으면 그때 평가 끝나는 거야. 아, 그 하나 잡는 그걸 볼 잡고 조금 모르겠는데 싶으면은 패스를 하든지 킥을 하든지 슈팅하는 모습 한번 보면 얘 이 정도구나 딱 나오는 거야. 공차는 사람들이 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강인에 대한 평가를 동료 선수들이 할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 경기도 그동안 자꾸 네이마르와 은바페에게 쏠리는 공격 패턴이었다면 옵션 자체가 더 늘어나는 거죠. 야, 우리 강인이한테도 좀 줘보자. 강인이 풀어낼 수 있어. 그러면 볼이 자꾸 이쪽으로 오겠지.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른쪽에서. 그럼 하킴이 또 같이 살아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강인 나가고 하킴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쪽 뻥 뚫릴 것 같아. 그러면 슈크림 나와가지고 좀 막아주고. 그리고 이번에도 우가르테도 영입이 됐잖아요. 뭐 활동량으로는 박스예요 얘는. 네, 박스. 얘는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갖다 막 부시고 박아버리고 이런 수비수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충분히 그 역할을 많이 해줄 거란 말이지. 여기에 대한 사전에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지. 이강인 공격적으로 나가고 왕성한 활동량, 광범위하게 움직여줄 때 하키미의 오버래핑, 뭐 언더래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기대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커버를 해주냐. 결국에는 은바페와 네이마르는 알아서 잘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라고 주문하지 않아도 원래 잘하는 애들이고 이강인, 우가르테, 하키미 요 삼각형이 그래도 좀 바라보면 우가르테의 존재 때문에 하키미와 이강인이 조금 더 공격에 치우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얘기예요. 사실 그 미드필더에서 그 역할이 없으면은 하키미는 끝까지 출동살동해서 올라갔다가 출동살동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뒤쪽에 있는 우가르테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던질 수도 있는. 아하, 요거 황금 트라이앵글. 그동안 이제 파리의 그 위치에 좀 섰던 선수들, 뭐 홀딩 미드필더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고, 파레데스도 있었고, 파레데스 뭐 다부지고 좋은데 일단 느려. 느려, 너무 느려. 기동력이 안 되니까 커버 플레이의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나타냈었고, 또 뭐 지난 시즌은 그 자리에 많이 서지 않았지만 원래는 이제 다닐루라고. 이 다닐루가 센터백도 가능하지만 이 선수가 잘하는 포지션은 원래 영입이 됐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왔었던 거예요. 이 선수 역시도 빠르고 민첩하지는 못했었죠. 근데 우가르테는 플레이가 파레데스나 다닐루와는 또 다른 유형이라는 거죠. 이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광범위한 커버 플레이. 뭐 우리 뭐 조금 옛날 얘기하자면 우리 김남일 그런 김공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야,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여러모로 우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제 프리시즌 그리고 시즌 개막만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 시즌 스부스 리그앙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이황재 해설위원의 맛깔나는 중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컨텐츠 봐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